안녕하세요. 돈이라는 건 참 무서운 존재라고 생각하는 조영민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이 공감하실 겁니다. 돈이라는 건 살면서 꼭 필요한 고마운 녀석이지만 한편으론 사람을 파괴시켜버릴 수 있는 악마 같은 존재라는 것을요. 지나친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돈이라는 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족, 도덕심, 그 사람의 내면 모든 걸 망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제 인생도 그 돈이라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데요. 그 쓰라린 사연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원래 좋은 회사를 다니던 샐러리맨이셨어요. 그런 아버지와 주부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저와 남동생, 여동생은 화목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자식이 셋이나 됐으니 저희 집은 늘 왁자지껄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긴 쑥스럽지만 전 묵묵히 공부 열심히 하고 장남으로서 책임감도 가지고 있던 조용한 모범생이었어요. 반면 두 동생은 장난기도 많고 철없는 사고도 종종 치던 말썽쟁이들이었죠. 하지만 뭐 학창 시절에 누구든 그런 시기를 거치지 않습니까? 평범한 저희 삼남매와 자상한 부모님, 그렇게 저희 다섯 식구는 꽤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진 회사를 나와 아주 작은 회사를 차리셨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의 회사 일을 돕기 시작하셨고요. 아버지 회사는 드라마틱하게 커다란 회사로 성장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큰 위기를 한번 넘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 좋은 회사 그만두고 정말 아버지 회사로 와도 되겠어? 나야 네가 와준다면 그만큼 든든할 게 없지. 전 형제들 중 유일하게 4년제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것도 서울에서 꽤 알아주는 곳으로요. 대학을 졸업한 뒤엔 운이 좋게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중견기업에 재직하다 나이 29엔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죠.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반면 남동생은 그걸 가지고 좀 불만을 가졌었어요. 아버지, 왜 형은 받아주고 저는 안 받아주세요? 형이 좋은 대학 나왔다고 지금 전문대 나온 저랑 차별하시는 거예요? 진짜 서운해요. 넌 임마, 다 알면서 왜 그런 말을 해? 내가 아무리 대표라고 해도 직원들 동의도 없이 내 자식들 낙하산으로 꽂아 넣겠냐? 너 때도 네 형 때도 다 공평하게 다른 지원자들이랑 같이 면접 보고 채용 유무 결정한 거야. 너도 영민이도 면접 볼 때 내 아들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어. 아, 그러게. 우리 회사 들어와서 일하고 싶으면 필요한 자격증도 따고 외국어 공부도 하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어. 노력하지도 않는 놈한테 내가 아들이라고 무작정 월급 퍼주랴? 아버진 그런 동생을 보며 혀를 끌끌 차시더군요. 당시 남동생은 전문대를 졸업한 뒤 이곳저곳 직장을 전전했지만 잘 적응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동생은 아버지 회사에 취직 좀 시켜달라는 부탁까지 했었는데 공사 구분이 확실했던 아버진 동생을 낙하산으로 채용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으셨던 겁니다. 애가 나쁜 녀석은 아닌데 갈수록 인생은 날로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저도 몇 번 잔소리를 했죠. 그러면 동생은 한참을 투덜대다가도 막상 저와 소주 한 잔 기울이고 나면 마음이 금세 풀려 웃으며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방황하던 동생에게 마음이 쓰였는지 아버진 동생이 휴대폰 매장을 차리고 싶다고 했을 때 선뜻 도와주시더라고요. 아빠, 저는요, 저도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도 슬슬 제 미용실 차리고 싶단 말이에요. 넌 그렇게 오래 사회생활 하면서 모아둔 돈도 없어? 있긴 있는데 많이는 없단 말이에요. 세상엔 예쁜 옷도 너무 많고 놀러 다닐 때도 너무 많잖아요. 어이구, 내가 철부질 키웠다. 철부질. 아버진 남동생만 도와주긴 미안하셨는지 막내인 여동생이 미용실을 차리는 것도 도와주시더라고요. 막내 성인이 되자마자 미용사의 길로 들어섰었거든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동생들이 너무 부모에게 의존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셨지만 그래도 자신들이 성공한 만큼
자식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은 주고 싶어 하는 분들이셨죠. 아버지, 아버지. 그런 부모님과의 시간이 영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버진 제가 34살 때 대장암이 발견되어 투병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진 1년의 투병 끝에 결국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회사 임원분들과 아버지, 어머니 모두의 의견에 따라 젊은 제가 대표직을 맡게 됐어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잃은 충격에 회사에서 이만 물러나고 싶어 하셨거든요. 또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아버지의 재산은 절반 이상이 어머니께 돌아갔고 그 나머진 우리 삼남매에게 똑같이 분배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다 함께 살고 있던 잠실의 아파트도 서울 외곽에 있던 상가 건물도 모두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계셨는데 그것들 역시 아버지 지분 전부가 유언에 따라 어머니께 상속되면서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단독 소유가 되었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동생들이 불만을 품더라고요. 집은 그렇다 쳐도 상가 건물은 자식들한테 지분 쪽에서 나눠주실 줄 알았는데 좀 서운해요. 어차피 나중에 어머니가 또 우리한테 상속해 주시려면 상속세가 또 들어갈 텐데 아버진 그런 건 생각도 안 하셨대요? 맞아요, 엄마. 거기서 나오는 월세만 내도 엄청 짭짤한데 그 돈이면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엄마랑 다르게 우리는 앞으로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아야 돼서 돈 들어갈 때도 많은데 아버지도 돌아가신 마당에 자기들 것도 아닌 유산을 가지고 투덜대는 꼬락서니까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전 동생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야, 이 철부지들아. 아버지 재산이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같이 힘들게 일궈내신 거지. 너희들이 뭘 했다고 군침을 흘려? 이 정도 남겨주신 것만 해도 감지덕지지. 그동안 너희들 아버지 도움도 충분히 받았잖아. 난 아버지 뜻대로 회사라는 무거운 짐을 맡았을 뿐이지 너희처럼 손 벌려 받아먹으려 한 적은 없어. 너희들 손으로 노력해서 재산 일고 생각은 안 하고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는 말을 하고 있어? 그 상가 월세면 어머니가 노후를 얼마나 편하게 보내실 수 있겠어. 그런 효심 있는 생각은 못해? 어? 형은 아버지 회사 물려받았잖아. 그러니까 그럼 배부른 소리 할 수 있는 거지. 솔직히 우린 그것도 불만이야. 성민이, 수영이 너희들 한마디만 더 떼었다가 네 엄마한테 혼날 줄 알아. 너희들이 니들 아버지 회사 위에서 뭘 했다고 회사를 넘봐? 뭐 니들이 그 회사 맡아서 운영할 능력이나 있고? 아니면 뭐 너희들한테 공평하게 쪼개주자고 부모 피와 땀 다 바친 그 회사를 당장 정리하기라도 하리? 그걸 바라는 거야? 어머니 또한 동생들에게 큰 서운함을 느꼈는지 화를 내시더군요. 동생들은 우물쭈물하며 아무 말도 못했고 그래도 나중엔 저와 어머니에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자신들이 생각이 짧았다면서요. 그나마 사과할 줄 아는 녀석들이었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후 동생들은 저보다 먼저 차례로 결혼을 하며 집에서 분가했습니다. 재수 씨와 매젠 평범한 직장인들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께 살갑게 다가가려고 노력해 주더라고요. 그 모습이 고마워 저도 어머니도 두 사람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하며 잘 지냈습니다. 수영이가 미용실을 강남으로 옮긴다고 했다고요? 그걸 또 도와주셨어요? 저번에 성민이도 대리점 몇 개 더 내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하더니 이것들이 왜 자꾸 어머니한테 돈을 부탁한대요? 물론 걔들도 돈이야 있을 테지만 부모가 돈이 있으니 자기들 돈을 쓰기 아까운 거 아니겠니? 그걸 알면서도 어머니가 도와주셨다고요? 그 욕심 다 알고서도 그냥 도와준다고 한 거다. 여러 생각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네가 회사 물려받은 걸로 걔네가 혹시라도 은근하게 계속 서운함을 안고 있을까 봐 더 그랬다. 이만큼 해줬으면 나중에 딴 말을 못하겠지 싶어서 실제로 걔들한테 그렇게 말했어. 또 도와주는 건 이제 마지막이라고 걔네한테 못 박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거라. 앞으로 또 손 벌리면 단호하게 거절할 거니까. 그렇게 잘 지내던 와중 하나 괘씸했던 건 동생들이 어머니께 돌아가며 손을 벌렸다는 겁니다. 결혼할 때도 어머니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셨는데 말이죠. 어머니 나름대로 형제간 우애를 생각해서 그러신 거라지만
그래도 전 동생들에게 따로 연락해 따끔히 야단을 쳤었습니다. 제발 어머니께 돈 좀 바라지 말라고요. 가끔 이런 문제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시간은 평화롭게 흘렀습니다. 어머니께 걱정이 하나 있었다면 장남인 제가 40이 넘도록 장가를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동생들은 다 시집 장가 가서 애들도 있는데 넌 정말 일이랑 결혼이라도 한 거니? 아버지께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전 꽤 오랜 시간을 회사 일에만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시간엔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죠. 그러다 보니 생각보다 여자를 만날 시간이 없어 어느새 40대를 훌쩍 넘겨버렸던 거예요. 그러다 전 드디어 우연히 인연이 닿았던 아내와 결혼하게 됐습니다. 아내는 한 중견기업의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밝고 따뜻한 모습이 참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1년간의 조심스러운 연애 끝에 우린 제 나이 43, 아내의 나이 40에 결혼을 하게 됐죠. 영미 씨, 영민 씨 어머니 말이야. 혼자 지내시게 하는 거 많이 마음에 걸리지? 우리 그냥 어머니 모시고 살까? 내가 지금 영민 씨랑 어머님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면 되잖아. 막상 결혼을 하려고 보니 어느새 60대 후반이 된 어머니를 혼자 두기가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아낸 고맙게도 그런 제게 먼저 어머니와 합가하는 게 어떠하냐는 제안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머니의 반대로 인해 우린 분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고, 내가 돈 있지 살집 있지 집 근처에 있을 거 다 있는데 왜 불편하게 며느리 살이라니. 따로따로 살면서 가끔 만나야 고부 사이도 더 좋은 거야. 너희들 마음은 정말 고맙다만 난 정말로 합가 안 하고 싶으니까 얼른 너희 신혼집이나 알아봐라. 그렇게 결국 합가 무산됐지만 저희 어머니를 생각해주던 아내에게 고마워 저도 장인 장모님과 처제에게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조서방, 자네가 보내준 용돈 잘 받았네. 매번 정말 미안하고 민망해서 정말 고마워. 아유, 아닙니다, 장모님. 사위도 자식인데 그 정도도 못 해드리려고요. 편히 쓰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꼭 말씀해 주시고요. 처간 저희 집과 달리 형편이 좋진 않은 편이었습니다. 전 제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마음으로 두 분께 다달이 조금이나마 용돈을 보내드렸어요. 아직 집에 남았다던 대출을 갚는 데라도 좀 보탬이 되시라고요. 또 혼자 살던 처제에게 가끔 아내 몰래 용돈을 보내주기도 했고 팍팍하게 사느라 여행도 자주 못 다니셨다던 장인 장모님과 처제까지 데리고 대만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죠. 처가 식구들도 저희 가족과 똑같은 가족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런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아내가 저희 어머니를 정말 살뜰히 챙겨주었기에 저도 더욱 좋은 마음이 우러났던 것 같아요. 여보, 나 어머님 댁 와 있는데 퇴근 여기로 해. 어머님이랑 같이 저녁 먹고 집에 가자. 또 어머니 집에 갔어? 어, 나도 집에 있기 심심하고 어머님도 문화센터 가는 일 아니면 무료하실 거잖아. 그래서 말동무 좀 해드리려고 왔지. 아는 결혼하자마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서요. 저와 결혼할 당시 아내의 나이가 40이었으니 바로 아이를 가져도 노산이었어요. 노산은 임신부터가 쉽지 않다며 아내는 휴식을 취하며 아이 가질 준비를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없고 몸이 건강해야 아이가 찾아와 줄 확률이 높지 않겠냐며 말입니다. 그렇게 주부가 된 아내는 저 없이도 자주 어머니 집을 찾아가 줬어요. 며느리 살인 싫다던 어머니도 자신을 챙겨주려 노력하던 아내에게 고마우셨는지 아내를 예뻐해 주시더라고요. 이거 봐라. 아까 낮에 어머님이랑 성수동 가서 산 커플 팔찌야. 너무 예쁘지? 성수동에 갔어? 어, 어머님이랑 같이 기분 좀 내고 왔지. 여기 사진도 봐봐. 같이 브런치 먹으면서 찍은 건데 어머님 사진 너무 잘 나오셨지? 그런데 아내가 어머니를 더 살갑게 챙긴 일이 집안 불화의 불씨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와 어머니의 사이가 많이 가까워진 것 같자 언제부턴가 재수 씨가 아내를 견제하기 시작했거든요. 형님,
그거 팔찌 뭐예요? 어머님도 같은 걸 차고 계시던데. 아, 이거 어머님하고 같이 놀러 갔다가 산 거야. 예쁘지, 동서? 진짜요? 여자들끼리 놀러 갈 거면 저도 부르시지. 서운해요. 저도 어머님이랑 놀고 싶은데 다음엔 저도 같이 가요. 에이, 아니야. 동선 일 다니느라 바쁘잖아. 시간적 여유가 있는 내가 동서 못까지 더 신경 쓰지 뭐. 네? 제 몫은 제가 알아서 해야지. 그걸 왜 형님이 챙겨요? 설마 형님, 혼자만 어머님 예쁨 독차지하고 싶어서 이러시는 거 아니죠? 원래 시댁에 뭘 할 땐 며느리끼리 상의하고 똑같이 해드려야지. 혼자만 튀면 다른 며느리한테 좀 민폐 아닌가요? 사회생활도 해보신 분이 왜 그럴까? 저도 최대한 시간 내서 어머니께 잘하고 있었는데 형님이 그러니까 괜히 제가 못난 며느리 같잖아요. 우리 페어플레이 하자고요. 뭐? 동서 웃긴다. 어머님 챙기는 거랑 사회생활이랑 같아? 동선 여태 어머님을 직장 상사 대하듯 했나 보지? 난 어머님이 진짜 우리 친정엄마처럼 좋아서 그런 건데. 그리고 솔직히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 진즉 시간 내서 어머님 좀 모시고 다니지. 왜 이제 와서 같이 가자 어쩌자 그래? 내가 동서 눈치 보느라 어머님하고 시간도 못 보내야 돼? 너무 이기적이다. 조금 깍쟁이 같은 면이 있다고 생각한 적은 있었지만 재수 씨가 저런 면모가 있을 거라곤 생각지 못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더 당황스러웠던 건 그런 재수 씨의 말에 맞대응하던 아내가 은근슬쩍 재수 씨를 살살 긁었다는 겁니다. 아내도 생각보다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재수 씨에 이어 매제까지 그 신경전에 참전하지 않겠어요? 큰아주머니, 제가 듣기에도 작은 아주머니 말이 틀리지 않는데요. 원래 부모님한테 뭘 해드릴 땐 자식들끼리 상의하는 게 먼저죠. 왜 그렇게 혼자 튀려고 하세요? 딸인 저희 집사람도 가만히 있는데 틈만 나면 장모님 댁에 들락날락하고 친딸인 척 놀러 다니고 설마 뭐 바라는 거라도 있으시나? 속보입니다. 이건 농담인데요. 그냥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그거예요. 그 옆에서 제 동생들도 은근히 재수 씨와 매제 편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랬던 건 어머니의 재산 때문이었던 겁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가셨고 보다 못한 제가 화를 냈어요. 지금 다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효도하고 싶은 사람은 알아서 효도하면 되는 거고 바빠서 못하는 사람은 자기 대신 어머니 챙겨줄 사람한테 고마워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재수 씨, 우리 집사람이 어머니 챙기는 게 그렇게 불만이세요? 매제도 그래. 매제가 바빠서 우리 어머니 못 챙기면 다른 자식들도 다 그래야 되는 거야? 성민이, 수영이, 너희들도 잘 못 챙기는 어머니를 우리 집사람이 챙겨주면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아내가 아니라 너희들이랑 재수 씨, 매제가 뭔가를 바라고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을 견제하는 거 아니냐고. 여보, 내 말이 그 말이야. 나 진짜 너무 서러워. 여보, 내가 다 알아. 당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어머니도 다 아시고. 그러니까 괜히 더 마음 상하지 말고 그냥 나한테 맡겨. 이런 얘기 내가 할 테니까. 당신 뜻은 알겠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선 당신 말이 좀 긁는 걸로 들릴 수도 있는 것 같아. 어머니도 보시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렇게 중간에서 중심을 잡으려 노력했지만 아내와 제 동생들 재수 씨와 매진 볼 때마다 자꾸 기싸움을 하더라고요. 그나마 저희 어머니가 보지 않을 때 골라서요. 아낸 집에 와서 늘 험담을 늘어놨습니다. 다들 진짜 웃겨. 당신이랑 내가 형제들 중에서 어머니께 제일 잘하니까 다들 불안한 거야. 어머님이 우리한테 재산을 더 많이 주실까 봐. 근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당신 장남이잖아. 게다가 우리가 어머니께 제일 잘하는데 당연히 우릴 더 많이 챙겨주시겠지. 그걸 다들 아니까 더 날 견제하는 거라니까. 나도 그건 아는데 내가 보면 은근슬쩍 당신도 점점 먼저 시비를 거는 것 같아. 그러지 좀 마. 당신이 그러면 나 당신 편도 못 들어. 어머니도 불편해하시는데 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이 받는 게 뭐가 당연해.
설마 당신도 어머니 재산에 눈독 들이고 있는 거야? 그래? 설마 우리 어머니 재산 때문에 여태 어머니께 잘한 거야? 아니, 난 당연히 진심으로 어머님이 좋아서 잘한 거지.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해? 근데 그거랑 별개로 재산 문제 내 말이 맞지. 그리고 내가 그러는 건 맏며느리로서 집안의 기강을 잡으려고 그런 거야. 그렇게 계속 기를 콱 눌러놔야 나중에 못 기어오르지. 그런데 아내는 점차 효도는 효도, 돈은 돈이고 현실을 생각해야 한다며 속내를 드러내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마냥 착하기만 한 줄 알았던 아내가 그렇게 속물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줄은 몰랐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돈 앞에 약하다지만 그래도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선택한 결혼이었고 평소 아내와의 사이는 좋은 편이었기에 실망하는 순간순간 경솔하게 이혼이라는 생각부터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시작된 건 분명했죠. 그런 시간들 속에 아내와 결혼한 지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더군요. 그 사이 아직 아내와 제 사이에 아이라는 기쁜 소식은 찾아오지 않았었는데 대신 아주 거대한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담도암이요? 정말 확실한 거 맞아요? 선생님, 제발 다시 잘 확인 좀 해주세요. 그럴 리가 없어요. 어머니는 담도암 말기 판정을 받으시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늘 잔병 치레 없이 건강하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끔 속이 더부룩하다거나 입맛이 없다고 하실 땐 그저 연세 탓이라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혹시 몰라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했지만 어머님 위장약을 먹으면 괜찮다며 거절하셨어요. 어차피 정기검진도 꾸준히 받고 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지 않았냐. 라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나중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담도암은 일반 검진으론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무서운 병이라는 사실을요. 어머니도 저도 그저 이상 없다는 말만 믿고 안도하며 지내왔던 게 화근이었던 거예요. 결국 피부와 눈까지 노랗게 물들어 황달이 심해진 뒤에야 급히 병원을 찾았지만 그땐 이미 수술조차 어렵다는 선고를 들어야 했습니다. 기대 여명 또한 6개월 이상을 보기 힘들다는 시한부 판정과 함께 말이죠. 죄송해요, 어머니. 맨날 말만 효도한다고 했지. 전 자식도 아니에요. 어떻게 이 지경이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었는지. 하늘이 까마득해지더군요. 아버지를 암으로 잃은 것도 모자라 어머니까지 암으로 떠나보내야 한다니 세상이 무너진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는 오히려 흐느끼던 절 달래며 덤덤한 태도를 보이셨어요. 괜찮다. 울지 말거라. 네 엄마 아직 멀쩡히 살아있잖니. 다 때가 되면 한 번은 가는 법이야. 그리고 이 엄마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열심히 발버둥 치면서 끝까지 살아볼 거다. 다행히 어머니는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입원을 하시지 않고 집과 병원을 오가며 항암 치료를 받는 선택을 하셨어요. 정말 의사 말대로 얼마 못 살지도 모르는데 그 아까운 시간을 병원에 누워만 있다 보내긴 싫으시다면서요. 전 당장 그런 어머니를 모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가 먼저 제게 어머니 집에 들어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자고 말해주더군요. 아직 애도 없는데 내가 어머니 간병하기 제일 적당하지 않겠어? 우리 아버지 때 보니까 간병이라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던데 괜찮겠어? 당연히 괜찮지. 당신 날 요즘 은근 속물로 보는 것 같던데 내가 말했잖아. 난 어머님이 좋아서 잘하고 싶었던 거라고. 그리고 당신이 장남인데 당연히 우리가 모시는 게 맞지. 뭐 어차피 동서랑 아가씨는 일도 하고 애들도 있어서 어머니 모시긴 힘들 거야. 간병 있을 필요도 없고 내가 직접 어머님 수발 다 들어드리고 싶어. 고마운 마음에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아내가 속물적인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나 따뜻한 면도 있는 사람이었구나 싶더라고요. 설사 그 속에 어머니 재산에 대한 욕심이 조금 섞여 있다 해도 전 어느 정도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직접 시어머니 간병을 자처한다는 게 얼마나 큰일인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분명한 건 전 어머니의 재산엔 눈독 들일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아내와 처가에 훨씬 잘하는 것으로 아내에게 보답을 하겠노라 마음먹었었죠. 그런데 아내는 제 생각보다 훨씬 노골적인 속물이었더군요. 저는 다음 날 어머니에게 한 통의 전화를 받고 그 기가 막힌 속내를 알게 됐습니다. 영민아, 지금 일하니? 네, 회사예요. 안 그래도 이따 집으로 좀 찾아뵈려고 했는데 드릴 말이 있어서요. 뭐, 너랑 큰애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나 모시고 살려고 한다는 거? 어? 집사람이 벌써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 걔가 아주 날 우습게 봤더구나. 기가 막혀서 정말. 걔가 나한테 이런 기가 막힌 문자를 보냈다. 말도 안 되는 계약서라는 것도 적어서 같이 말이다. 내가 너한테 지금 보내줄 테니까 한번 읽어봐라. 계약서요? 회사에서 일하던 전 의아한 마음으로 어머니가 전달해 주신 아내 문자와 아내가 자필로 적어서 보냈다는 계약서를 읽어봤습니다. 그리곤 곧장 커다란 분노에 휩싸였어요. 우선 계약서의 내용은 이러하더군요. 계약서, 시어머니 신영숙은 맏며느리 이희정이 사망 시까지 본인을 부양하며 간병함에 있어 아래의 조건을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첫째, 현재 거주하고 있는 본인 수의 잠실 소재 아파트를 맏며느리 이희정 앞으로 상속한다. 둘째, 본인 수의 상가 건물에 대한 상속 또한 전적으로 맏며느리 이희정에게 귀속한다. 셋째, 위 조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인은 빠른 시일 내에 동일 내용을 포함한 유언장을 작성하고 그 과정에서 자식들의 반발을 허용하지 않는다. 정말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아내는 당시 시가로 28억 상당의 어머니 아파트와 어머니 상가 건물까지 대놓고 욕심을 냈던 거예요. 그것도 제 앞으로도 아닌 자신의 앞으로 상속해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대체 무슨 자신감을 이런 계약서를 작성했나 싶어 얼른 아내 문자 내용도 읽어봤어요. 어머님, 전화드리면 화부터 내실까봐 이렇게 장문의 문자를 적어서 보내요. 계약서랑 문자 내용 잘 읽어보시고 현명한 답변 주시길 기다릴게요. 그동안 제가 어머님을 얼마나 진심으로 좋아하고 따랐는지 잘 아시죠? 전 어머니 다른 자식들과 다르게 어머님을 진심으로 대했어요. 이번에도 진심으로 어머님을 위한 마음에 힘든 간병까지 도맡기로 결심한 거고요. 어제 남편에게 제가 먼저 어머님을 모시고 살자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머님 재산이 욕심내는 건 아닌데요. 솔직히 힘든 간병까지 하고 나서 다른 자식들과 똑같이 나누게 되면 억울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남편 앞으로 달라고 하면 만약 남편이 나중에 마음이 변해 절 버리기라도 하면 제 고생은 그때 누가 보상해 주나요? 그래서 제 앞으로 미리 보상을 해주시면 저도 마음 놓고 몇 배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봐도 속이 보였건만 아는 자꾸만 자신은 돈 욕심이 없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냐며 자신의 속내를 포장하려고 들었더군요. 똑똑한 사람이라 생각했건만 아무리 노력해봤자 탐욕을 숨기긴 어려웠던 거죠. 어차피 저랑 남편이랑 이혼할 것도 아니니까 제 이름으로 주시나 남편 앞으로 주시나 그게 그거지 않겠어요? 제가 나중에 어머님 똥기저귀 수발도 들어야 할 텐데 저 정도는 주셔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그동안 서방님이랑 아가씨한텐 해주신 것도 꽤 있으시다면서요. 어머님, 계약서 형식으로 적은 내용이라 계약서가 좀 딱딱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제 마음까지 형식적이라고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제 마음을 알아주신다면 제가 어머님의 남은 생이 편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엄청난 장문의 문자를 읽고 기가 막혀 몸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저도 그런데 어머닌 오죽하셨겠습니까? 어머닌 울분에 차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다 이렇게 뻔뻔한 애는 처음 봤다. 그동안 얘도 속물적인 면이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면서 뭐 전보다 거리를 좀 두긴 했는데 얘 네 동생들과 차원이 다르게 탐욕스러운 애였다. 정말 이따위 것이 나한테 통할 거라고 생각했다니? 바로 걔한테 전화하려다가
그냥 너한테 말하는 게 빠를 것 같아서 이렇게 전화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저도 지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우선 제가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 그 길로 바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던 아는 너무 빨리 퇴근한 절 보고 반가운 척을 하려고 하더군요. 전 그런 아내에게 다가가 냅다 뺨을 날려버렸어요. 아! 여보. 감히 네가 우리 어머니 뭘로 보고 그딴 문자를 보내? 뭐? 계약서? 당신 미쳤어? 지금 그것 때문에 이러는 거야? 난 그냥 내가 어머님을 모시니까 그 정도는 좀 받아도 된다고 생각했지. 그냥 확실히 하고 싶어서 계약서도 보낸 거고. 그딴 변명이 통할 줄 알았어? 그래, 병수바람 며느리한테 뭔가 더 챙겨주실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건 서로를 위해주는 진심이 먼저 앞서야 가능한 거지. 당신은 대놓고 우리 어머니 재산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잖아. 내가 당신 속물적인 면이 있는 건 알았는데 이렇게 파렴치한 여자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 감히 우리 어머니를 돈으로 봐? 아니, 모든 일엔 보상이 따르는 거잖아. 솔직히 간병이 얼마나 어려워. 간병인 같은 거 고용해봤자 자기 가족 대하들 살뜰하게 보살펴주지도 못할 거고 나중에 씻기고 똥기저귀 갈구하는 것도 다른 사람한테 보이면 수치스러울 거 아니야.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전문 간병인도 아닌 내가 어머니 수발 다 들고 삼시세끼 다 챙겨드리고 옆에서 말동무까지 해드린다는 건데 편안한 여생을 위해서 그 정도도 못 해주셔? 며느리가 무슨 하인도 아니고 그 정도는 좀 받아도 되잖아. 어차피 동서랑 아가씨는 게을러서 어머님 수발 든다고도 안 할 거라고. 원래 부지런한 사람이 그만큼 얻는 것도 있는 법이야. 그 와중에도 아는 억울하다는 듯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반박하더라고요. 전 그런 아내에게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계산적으로 머리 굴리면서 돈 벌고 싶으면 그냥 나가서 일을 해. 어머니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간병 안 하겠다는 신보가 적나라하게 보이는데 그걸 보고 어머니가 우리 며느리 너무 고맙다, 꼭 보상해주고 싶다 이러셨겠냐? 욕심에 눈이 멀어서 머리가 제대로 안 돌아가? 당신 여태 우리 어머니 돈만 보고 자란 게 맞았구나 역시. 진심 같은 거 하나도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욕을 뻔뻔하게 할 수 있지. 너 너무 그렇게만 말하지 마. 사람 다 어느 정도 욕심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동안 내가 어머니께 잘한 거 맞잖아. 세상에 불순한 생각 없이 순수하게만 행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어떻게든 우겨서 합가했어야 했는데 그럼 더 명분이 있었을 텐데. 아, 그러니까 그것부터가 처음부터 계산된 속셈이었어? 난 모르겠다 이제. 그동안 당신한테 실망을 하긴 했어도 이 정도인 줄은 몰랐는데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게 된 이상 난 당신이랑 더 못 살겠어. 다행히 아직 애도 안 생겼으니까 우리 여기서 깔끔하게 갈라서자. 난 내 어머니를 돈으로만 보는 여자랑은 못 살겠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뭐? 아니 여보,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오는 거야? 당신 지금 너무 흥분했어. 그래, 내가 이번엔 욕심을 좀 크게 부린 것 같아. 알았어. 그럼 계약서는 없던 일을 하면 되잖아. 어? 어머님이 기분 나쁘셨다면 가서 사과도 할게. 그러니까 우선 진정해. 이런 일로 이혼이라니. 내가 다 잘못했다니까. 이혼이란 말이 나오자 아내는 애걸복걸하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런 아내와 더는 못 살겠더라고요. 만약 우리 사이에 아이가 있고 아내와 더 오래 살았었다면 조금 더 심사숙고했을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 어차피 얼마 살지 않았던 거 더 늦기 전에 갈라서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여태까지 당신 모습을 생각하면 앞으로 당신한테 더 실망을 했으면 했지 좋아지진 않을 것 같으니까 내 마음 달라진 일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당장 나가. 내 집에 두 번 다시 발도 들일 생각하지 말고. 조금 침착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땐 정말 저도 눈이 돌았던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어머니 걱정에 냉정함을 지키기 힘든 때였는데 그런 일까지 겹쳤으니
분노가 배로 커졌던 것 같아요. 저는 싹싹 비는 아내를 끝내 집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마음을 가라앉힌 뒤 어머니께 이혼하기로 했다는 말과 함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렸죠. 그런데 잠시 뒤 저희 집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장모님이 왜 여기까지... 조서방, 얘기 다 들었네. 우리 희정이가 철없는 짓을 했다며? 저기, 내가 얘 아주 따끔하게 야단쳤네. 내가 애를 잘못 키운 모양이야. 근데 자네도 너무 흥분한 것 같으니까 우선 마음 좀 가라앉히고 다시 얘기 좀 해보라고 이렇게 애를 다시 데리고 왔네. 내가 이렇게 사과할 테니까 자네도 다시 생각 좀 해봐. 어? 집에 찾아온 사람은 바로 장모님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른을 문전박대하는 건 좀 아니다 싶어 전 우선 문을 열어드렸어요. 그런데 장모님 뒤엔 두 눈이 퉁퉁 부은 아내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더라고요. 아내는 우선 처가로 갔던 모양인데 장모님은 그런 아내를 데리고 다시 저희 집에 와 저를 설득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전 완강히 거절했어요. 아니요. 더 생각해 볼 것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장모님, 시한부까지 선고받은 저희 어머니 앞에서 계산기부터 두드린 사람, 저는 더는 가족으로 생각 못해요. 아마 장모님 얼굴을 뵙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일 듯 싶습니다. 그만 돌아가 주세요. 조서방, 제발 마음 좀 너그럽게 써줘. 그래. 아직 둘 사이 아이가 없으니까 자네가 이렇게 냉정한 거야. 희정이한테 피임 시술 받은 거 제거하라고 하고 얼른 애부터 가지면 분명 사이가 좀 풀어질 걸세. 자네가 지금 이혼하면 또 언제 결혼해서 애를 만들겠어. 조서방,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엄마. 장모님은 마음이 다급해졌는지 제게 애원하던 말을 서둘러 내뱉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말이 들리는 겁니다. 피임 시술이라는 말이요. 아낸 다급히 그런 장모님의 입을 틀어막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피임이라뇨?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아휴, 이놈의 입이 방정이지. 이걸 어찌해. 당신이 말해봐. 당신 애 갖고 싶다고 직장까지 그만뒀잖아. 근데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빨리 바른 대로 말 못해? 그게... 미안해, 여보. 내가 말은 그렇게 했는데 나 사실 내 별로 안 좋아해. 근데 당신 애를 너무 가지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애 갖기 싫다고 하면 결혼 안 할 것 같아서 거짓말했던 거야. 솔직히 직장도 너무 다니기 싫어서 임신 핑계를 댔었고 그렇게 좀 노력하는 척하다가 결국 애가 안 생기면 당신도 대충 포기할 것 같아서 우리 나이가 있으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어. 장모님의 말실수에 아내의 황당한 거짓말 하나가 또 탄로 났던 겁니다. 아내는 이젠 정말 다 끝났다는 듯 두 눈을 질끈 감더라고요. 진짜 사기 결혼이라도 당한 것 같던 전 싸늘한 표정으로 그들을 쫓아냈죠. 처음부터 당신은 내가 알던 그 이정이 아니었네. 그냥 다른 사람이었어. 탐욕스럽고 끔찍한 거짓말쟁이였던 거야. 장모님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입을 다물고 계셨네요. 처가 식구들 다 한통속이었겠죠? 전 진심으로 당신한테 잘했었는데 참 허무해지네요. 당신 양심 있으면 이 와중에도 계속 매달리진 않겠지? 돌아가. 이혼 서류는 따로 보낼 테니까. 그리고 재판장에서가 아니면 두 번 다시 내 눈에 띄지 마. 여보. 더는 매달려도 소용없다고 생각했는지 아내도 장모도 결국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아내에게 더 심한 욕짓거리를 해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열 마디 말보다 벌레 보는 듯한 표정, 아내를 보는 그 싸늘한 표정 하나가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욕을 해봤자 제 입만 더러워질 뿐이었죠. 전 아내의 짐이 비워지자마자 바로 집을 내놓고 어머니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혼은 이혼이고 빨리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요. 어머니는 아들의 아픔을 많이 속상해하셨는데 솔직히 어머니 걱정에 제 아픔은 그게 고통스럽지도 않더라고요. 그저 어머니께 죄송할 따름이었죠.
그런데 제가 어머니 집에 들어간 걸 알고 이번엔 동생들이 몰려와 사람 속을 뒤집어 놓더군요. 형, 고작 6개월 어머니 모시고 산다고 형이 이 집 날름 차지하라는 거 아니야? 그냥 어머니 병원으로 모셔. 그리고 우리랑 번갈아 가면서 간병하면 되잖아. 형수랑 이혼하기로 했어도 이미 분가했으면 그냥 따로 살지. 왜 자꾸 형만 착한 척이야? 맞아, 오빠. 우리도 엄마 직접 모시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지. 근데 상황이 안 돼서 이러는 거잖아. 오빠 맨날 착한 척 하더니 이때다 싶어서 역시 엄마 재산 노리는 거지? 어? 엄마, 아무리 큰오빠가 엄마 모시고 산다고 해도 재산 더 주고 그러면 안 돼요? 공평해야죠. 동생들도 재수 씨와 매제도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전 참지 못하고 전처에게 그랬듯 동생들 얼굴에 손을 올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벙찐 그들에게 소리쳤어요. 이 버러지 같은 것들아. 왜 니들은 날이 갈수록 돈밖에 모르는 괴물이 되어가는 거야? 어머니가 병원이 싫으시다는데 나한테 재산 빼앗길까봐 어머니 병원으로 모시라고? 그게 자식 입에서 나올 말이야? 재산? 나도 돈 있을 만큼 있어. 아프신 어머니 재산부터 탐낼 만큼 썩지 않았다고 난. 니들 지금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야? 아니잖아. 여태 어머니 덕에 도움받고 잘 살았으면 됐지. 어디서 마지막까지 재산 거리면서 행패야, 행패는. 그럼 여기서 우리보다 어머니 재산 더 안 받는다고 약속해. 어머니도 약속하세요. 그럼 우리가 더 이렇게 난리 안 쳐도 되잖아요. 네? 하지만 동생들은 끝까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어머니 가슴에 비수를 꽂더라고요. 어머닌 결국 동생들을 끊어내셨습니다. 시끄러워. 너희들 언제 이런 괴물이 됐니? 어? 정 그렇게 내 돈이 욕심나면 영민이만큼 잘하는 척이라도 하든가. 그러기는 싫고 돈은 탐나고 어쩜 그렇게 못났어. 앞으로 내가 눈을 감는다고 해도 너희들한테 내 돈이 돌아가는 일은 없을 거다. 네? 어머니, 엄마. 여태 너희들 결혼할 때 도와준 거, 성민이 너 휴대폰 매장 늘린다고 했을 때 투자해준 거, 그리고 막내 너 강남에 미용실 차릴 때 도와준 거. 그거면 너희들한테 갈 최소한의 몫은 이미 주고도 남았어. 만약 유류분인지 뭔지 니들이 주장해서 받아갈 돈이 그래도 남아있다면 그건 그냥 내가 자식 잘못 키운 값이라고 생각하마. 뭐 어차피 얼마 있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내 손으로 니들한테 내 유산 남겨줄 일은 없을 거고 난 다 영민이한테만 남기고 갈 거야. 아니 어머님, 그러시는 게 어딨어요. 어머님 손주들 생각하셔야죠. 아주버님이 이제 처자식도 없는데요. 애미 너도 입 다물어. 어디서 다들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선 날 부모가 아닌 돈으로 보는 것들은 절대 나 다시 볼 생각 없으니까 나가. 부조금 챙기러 내 장례식장에도 오지 말고. 알겠어? 결국 네 사람은 어머니 호통을 들으며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에 대한 배신감에 제 품에 안겨 서럽게 흐느끼셨어요. 그놈의 돈이 뭐라고 이렇게 가족 사이가 전부 산산조각 나는 건가 싶어 저도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 뒤 동생 네 애들이 찾아와 뒤늦게 우린 돈 필요 없다 어쩐다 해도 어머니 눈도 깜빡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 난 이미 변호사 통해서 유언장 다 써놨고 내 뜻은 변함없다. 그래도 좋다면 와서 효도하는 신용 계속 해보든가. 어머님 그래도 동생들에게 일말의 희망 정도 걸어보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크게 실망한 기색을 보이던 동생들은 정말 서운하다는 말과 함께 그 뒤로는 아예 찾아오지 않더군요. 그런 불효막심한 놈들에게 화가 나 저도 어머니도 동생들을 찾지 않았고요. 이후 전 아이가 없던 덕에 깔끔히 이혼이 마무리됐습니다. 결혼한 뒤 일을 한 적이 없던 전처는 고스란히 맨몸으로 쫓겨나야 했고요. 그렇게 1년 정도 지난 지금 저희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십니다. 처음 암 선고를 받은 뒤 어머니는 힘든 항암 치료를 씩씩하게 이겨내셨어요. 어머니는 아직 체력도 잘 유지하며 간헐적 항암을 받고 계시죠. 물론 여전히 병세는 무겁지만 이렇게 어머니가 제 곁에 살아계신 것 자체가 기적 같다고 생각해요.
착한 영민이 네가 날 잘 보살펴준 덕분이지. 네가 간병인도 좋은 분으로 구해줘서 요즘 집에서 이모님이랑 수다 떨고 있노라면 마치 건강할 대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도 든다. 어머닌 이 모든 게 제 덕이라며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엔 그동안 아무리 치료가 힘들어도 조금씩 운동을 하시고 이곳저곳 알아보며 제가 직접 식이요법을 신경 써드렸던 것이 조금이나마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믿고 싶네요. 그럼 앞으로도 어머니가 더 건강해지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테니까요. 실제로 병원에서도 비슷한 환자분들이 꽤 있다며 환자마다 차이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하루하루가 덤으로 주어진 시간이라 여기며 더 정성껏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아직도 동생들에 대한 노여움을 풀지 못하고 계신 어머니 옆에 유일하게 남은 자식이자 장남으로서 어머니를 끝까지 잘 모시려고 해요. 부디 여러분께서 저희 어머니 앞날에 기적 같은 나날이 계속되길 바라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후 나는 회사를 운영하고 어머니를 돌보느라 전처의 소식 같은 것에 관심을 가질 시간은 없었어요. 그저 들리는 얘기론 전처는 전 회사나 비슷한 급의 회사에 재취업하는 일은 실패했다고 해요. 이래서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한번 나가면 다시 돌아오긴 어렵다고들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디 작은 회사에 취업했다는데 잘 나가던 회사도 오래오래 행복할 수 있었던 결혼 생활도 자기 발로 차버린 건 전처 본인입니다. 그래도 한땐 저와 평생을 약속했던 그 사람이 부디 앞으로는 과욕을 부리지 말고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제 동생들은 얼마 전부터 슬금슬금 제게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형, 어머니 건강은 어떠셔? 위도 깨지기라도 하시면 형이 우리한테 연락을 줬을 텐데 아직도 연락이 없어서. 저기, 어머니 아직 우리한테 화 많이 나셨어? 진짜로 유언장 고치실 생각 없으시대? 이런 식으로 보낸 동생들의 문자에 기가 차 욕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이놈들이 적어도 이 정도로 돈만 하는 녀석들은 아니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나 싶더라고요. 동생들이 정말 돈 욕심을 버리고 어머니에 대한 걱정만으로 다시 찾아왔다면 어머니도 기꺼이 동생들을 받아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애초에 계속 어머니와 유산 문제로 기싸움을 하려 하는 것 같은 그 애들을 저도 어머니도 여전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참 씁쓸한 일이죠. 동생들은 모르겠지만 어머님 재산 중 상가 건물을 팔고 그 돈을 전부 사회에 환원하셨답니다. 가지고 있어봤자 동생들이 탐이나 더 내냐면서요. 물론 그 전에 제게 조심스레 의견을 물으셨는데요. 저는 진심으로 제 것도 아닌 어머니 재산에 대해선 관심이 없었던 터라 뜻대로 하시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어머니는 나중에 동생들이 알고 자신의 사후에 그 기부액을 가지고 또 시시비비가 걸릴까봐 아예 어디에 얼만큼씩 기부했는지 철저히 비밀에 붙이셨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조차도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가 없어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어머니께 많은 재산이 있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지금 저희 집은 행복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고요. 동생들도 마땅히 부모에 대한 효를 다하고 전처도 그런 못된 마음을 먹지 않았을까요? 추측만 해볼 뿐이니 저도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원래부터 지나치게 탐욕스러운 사람들이었는지 아니면 견물생심이라고 눈앞의 돈이 그들의 속물적인 마음을 지나치게 부풀려 버렸는지요. 그래도 하나 분명한 건 돈이 눈앞에 있다고 한들 모든 사람이 그들처럼 자신들의 탐욕에 잡아먹히진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든 마음속에 욕심이 있을 순 있지만 대부분 이성으로 탐욕을 누르며 도덕심을 지키려고 하죠. 결국 돈이란 어찌 생각해보면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일 뿐인 것 같네요. 그 거울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남을진 결국 우리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사연을 들으신 시간이 탐욕과 이성이 뒤엉킨 이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께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제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